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검찰이 수사팀 구성 54일 만에 대장동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비롯해 앞서 기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까지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을 모두 재판에 넘겼지만 성남시 차원의 배임 혐의나 정관계를 대상으로 한 로비 의혹 같은 부분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검찰이 그 긴 시간 동안 뭘 했는지 궁금하다며 의혹의 첫 출발지인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사건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신속히 특검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 방탄 수사였다며 의혹의 몸통을 밝히기 위해선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특검 정말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야는 한 목소리로 특검을 외치고 있지만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기간에 이르기까지 정치권이 합의해야 할 사안이 참 많은 상황인데요.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특검 도입에 얼마나 진정성을 보이는지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할 겁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 대응 개선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TF부터 만드는 것이 과연 현장을 달라지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야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사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도식이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에서 추도식이 거행이 됐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모사를 통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굳건한 의지와 용기, 신념이 어두운 시절 우리 국민들에게는 등불과도 같았다라면서 고인의 이제 민주화에 대한 기여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임 중에 했던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 하나의 척결, 부동산 실명제 및 금융 실명제 도입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고인의 어떤 의지를 기리고 양극화 극복과 문명인의 삶을 국민들이 누리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의 경우에는 1983년에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로서 당시 투쟁을 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인으로 미국 망명 중이던 시절에 지지 성명을 이제 냈던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두 정치인에 대해서 좀 대립적 구도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 이전에 이렇게 민주화를 위해서 협력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자라는 취지였다라고 합니다. 또 지금 뭐 대선 기간이기도 하니까 사실상 추도식에 여야 대선 후보들이 대거 참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 4명이 이제 추도식장 앞줄에 나란히 앉았고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참석을 했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는 추모사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어떤 불의 청산을 위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싸웠던 거에 대해서 평생을 두고 배울 가치라고 대학 때부터 생각을 해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의 어록 중에서는 대도무문, 인사가 만사다 네. 이런 말들을 이제 자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도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을 한국 정치의 큰 산이다 이렇게 추모를 하면서 이 신민당 총재 이 가처분 사건과 국회의원 제명 사건 때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국민에게 용기를 북돋아 줬던 것을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장면에서 좀 이 이전 장면에서 좀 나름대로 재미있는 그런 어떤 광경도 있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좀 악수를 청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웃으면서 이재명 후보의 왼쪽 팔을 가볍게 치면서 화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뭐 정치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날선 말들을 주고받고 있는데 네. 또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가볍게 대화도 하고 이런 모습을 국민들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서로 뭐 비난전을 계속 이어왔었는데 실제로 만나니까 조금 모습이 다른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또 안도감이 들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그러네요. 그렇죠. 네. 또 오늘 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된 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선 주자 초청 포럼에서 소개 인사 후에 약 2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분 30초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다른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이어갔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등이 TV조선이 주최한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약 10분간 뭐 기초과학, 첨단 기술에 대한 국가의 투자, 기반 시설의 구축 필요성, 미래인재 양성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연설을 했는데 이건 이제 프롬프터나 연설문이 따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연설을 한 거라고 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한 국가 미래 비전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 프롬프터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말씀하신 대로 2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침묵을 지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자가 잠시 무대 준비가 있겠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에게 좀 시작해 달라는 취지의 사인을 좀 줬는데 그래도 시작이 안 되니까 오디오 좀 조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이 시간을 끄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롬프터가 작동하고 나서야 연설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침묵을 하는 그 장면이 오늘 상당히 많은 화제가 되고 언론 보도도 이제 많이 나온 그런 상황인 거죠. 프롬프터라는 게 사전에 이제 원고가 미리 전달이 되면 그게 이제 앞쪽에 있는 그 앞에서 연설하는 사람 앞쪽에 화면에 이렇게 뜨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보통 이제 연설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글씨가 이제 쭉 올라가는 이 연설을 하는 거에 속도에 맞춰서 글씨가 쭉 올라가기 때문에 연설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프롬프터를 보면서 이제 연설을 하는 건데 그 글이 이제 나오지를 않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글이 안 나오니까 윤석열 후보도 연설을 시작을 안 하는 상황이 이어졌던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일제히 프롬프터가 없으면 연설을 하지 못하는 후보다 뭐 이런 식의 맹비난을 쏟아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상당히 이제 강한 비난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는 상황이었고요. 이재명 후보 선대위도 이재명 후보는 연설에서 전달 과정의 착오로 프롬프터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별도의 공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게 드라이하게 이제 보낸 것 같지만 결국은 임기응변에 이제 능한 후보였다. 이게 프롬프터가 작동하지 않는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자기가 준비한 연설을 이렇게 좀 원고 없이 할 수 있는 후보이다. 이 점을 이제 강조한 걸로 받아들여져서 우회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한 것처럼 이제 비춰지고 있는데요. 일단 윤석열 후보가 이제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 해석이 분분할 텐데 아마도 이게 준비 없이 발언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일실언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완벽히 준비가 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만 좀 발언을 하려는 전략을 이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도 늘 느끼는 거지만 오디오가 비면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시간 이제 발언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저였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는 농담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화제를 바꿔보죠.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기소해서 재판에 넘겼어요. 그렇습니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초기 이제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해서 수사에 협조했던 정영학 회계사도 배임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하고 그다음에 공사의 이제 전략사업실장 출신인 정민영 변호사 등하고 공모를 해서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그만큼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이 혐의의 어떤 그 구성인 건데요. 네. 이 구체적인 액수도 이제 검찰이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651억 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이익 그리고 최소 1,176억 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이 화천대유 일당들이 챙긴 것이고 그 다음에 지난달 말에 분양 완료된 마지막 한 개 블록의 시행이익까지 합치면 이 액수는 수천억 원에 달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김만배 씨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5억 원을 실제로 준 혐의 그리고 지인 등을 직원으로 허위로 이제 올려서 4억 4천여만 원을 월급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고요. 남욱 변호사도 이 정민영 변호사를 통해서 회사 돈 35억 원을 이제 이 특혜 대가로 이제 투자를 가장해서 준 혐의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쭉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50억 클럽 등의 정관계 로비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검찰이 2달 가까이 수사한 끝에 이 대장동 4인방을 모두 재판에 넘겼는데 그럼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크게 이제 두 갈래로 이제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에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였던 사람이 지금의 이제 이재명 후보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윗선 수사에 대해서 좀 이런 사정이 이제 이 작용을 해가지고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핵심적인 이 배임 혐의 윗선 수사 관련돼서는 중간고리가 돼야 되는데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더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윗선 수사가 추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틀이라면은 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50억 클럽이라든지 이런 돈의 흐름을 쫓아가는 수사가 의혹이죠. 그렇죠. 이건 미진하다. 박상도 전 의원이 실제로 지금 조사도 안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한쪽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 뭔가 그래도 다시 좀 궤도에 오르는 듯한 검찰 수사가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힌 거 이것도 일정 부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식을 쪼개기 방식으로 한 데다가 네. 그것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수사를 총괄한 부장검사가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까지 종합적인 어떤 비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창 지금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뭐 회식을 쪼개기 회식해서 부장검사가 교체돼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게 참 창피한 일이잖아요. 황당한 일이죠. 네. 지금 여야 모두 특검을 요구하는 상황이에요. 좀 결이 다릅니까 목소리가? 일단 야당은 이제 이재명 후보 방탄 수사이자 꼬리 자르기 수사로 귀결됐다라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윗선의 실체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몸통을 밝히는 정답은 특검이다. 그리고 특검 대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함께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이 업자 중에 한 명이 43억 원을 뭐 이렇게 마련을 해가지고 이재명 지사 측에 선거 자금으로 쓰도록 하는 로비를 한 것으로 이제 의심이 된다. 이런 이제 의혹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다음에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한 재판거래 의혹 이 대목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진하다. 이제 국민의힘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다 특검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 후보는 오늘 기자들하고 만나서 검찰이 그 긴 시간 동안 뭘 했는지 궁금하다라면서 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을 조목조목 이제 내놨습니다. 첫 출발지인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사건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처음과 끝에 대해서 조건 없는 특검을 신속히 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관련된 부분을 특검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부친 집을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사준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지 않는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서 50억 클럽도 이 수사 진척 소식이 전혀 들려오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고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야당이 그랬는데 나는 조건 없는 특검에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이것을 거부한다면 바로 범인이 되는 거다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네. 특검에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할지 좀 지켜보고요. 자,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한겨레의 보도였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모 씨가 지금 의료법 위반으로 이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비용 환수 결정을 통보를 받은 그런 상황인데 이 통보받은 직후인 올해 1월 달에 20대인 외손주 2명에게 시가 20억 원 안팎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가 환수 결정 통보가 부동산을 증여한 지 11일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난 7월 달에 이제 최 씨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했던 시기에는 이 외손주에게 증여된 토지는 이 압류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건데요. 결국 이 환수의 어떤 환수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뭐 환수를 피하기 위해 증여한 건 여부를 떠나서 20대 외손주 2명에게 시가 20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증여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가 좀 그런데요. 윤석열 후보 측 입장은 뭡니까? 일단 증여세를 다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건보공단이 환수 청구 금액 전액을 훨씬 상회하는 부동산에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압류 환수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은 또 그 당시 그 땅이 또 추가로 이후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는 알짜 땅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또 증여했을 가능성을 여전히 이제 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 측은 거듭 그런 상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스토킹을 당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이 일어나기 수개월 전부터 5차례에 걸쳐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범행을 막지 못했던 것인데요. 이번에도 경찰 대응이 부실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연결해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앞서 이제 사건 소개를 제가 잠깐 해드리긴 했는데요. 네. 좀 우선 어떤 사건인지 좀 더 자세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뭐 국민 여러분께서 또 알고 계시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종합해 보면 방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피해 여성이 한두 번 신고했는 게 아니라 지난 올해죠. 올해 6월 26일부터 이제 지금 사망하기 직전까지 5차례에 걸쳐 경찰에게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다른 말로는 스토킹으로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뭐 경찰의 입장에서는 6월 26일 날 첫 신고 이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뭐 출근하거나 퇴근하거나 그다음에 임시 숙소로 가는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경찰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했다라고 보이는 점도 있지만 네. 결국 마지막 두 번째 그 피해자에게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이제 지급했던 스마트워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이 스마트워치 지급했을 때 경찰은 이 스마트워치를 누르면 우리가 직접 피해자에게 와서 피해자가 위험이 있을 때 분명히 도와줄 수 있다라고 스마트워치를 줬지만 피해자 사실 사망하기에 그 스마트워치를 눌렀는 시간이 네. 29분에 눌렀는데 경찰이 32분에 출동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마트워치를 눌렀을 때는 한 3분 만에 출동을 하는데 출동하는 장소가 피해자가 있는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피해자는 33분에 다시 한번 스마트워치를 누릅니다. 그런데 네. 그 스마트워치를 두 번째 눌렀을 때 경찰은 그 스마트워치의 위치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까지 이제 같이 가서 수색을 했지만 이미 그 당시에는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이었죠. 사실 제일 아쉬운 시점은 좀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이 되었다면 그 스마트워치 29분에 스마트워치가 눌려지고 32분에 경찰이 출동했고 그 출동했는 시간에는 33분에 다시 한번 스마트워치가 두 번째 눌렸으니까 분명히 살아있던 그 네. 피해자가 살아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만 제대로 좀 출동을 했더라도 살릴 수 있는 생명 결국 살리지 못했다. 앞에 행동은 경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대로 보호를 했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경찰은 뼈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워치라는 게 피해자가 네네. 다급하게 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피해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맞습니다. 위한 목적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위치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벌써 4년 5년 전에도 한번 부산에서 똑같은 지금과 같은 스마트워치의 위치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미 피해자 한 분이 사망했는 사건이 있어요. 네. 사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은 그 어떠한 가치와 이념보다 중요하고 그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과거에 그 스마트워치의 오차 한계 범위를 몰랐다면 모르는 것 할 수 없는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4년 전에 그 위치 파악이 잘못돼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앗아간 사건을 알고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이게 좀 어려운 말로 해서 기지국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 휴대폰이나 이런 걸 있으면 기지국에 안테나가 있으면 안테나를 네네. 기준으로 확인을 해서 그게 뭐 경찰이나 뭐 500m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일천한 지식으로는 반경 한 2km, 짧을 때는 500m, 길 때는 한 2km 반경의 오차 범위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기지국으로 위치를 파악하면. 그럼 현실적으로 500m에서 2km라면 피해자가 생명의 경각에 달린 그 구조 시점에서 너무 넓은 범위잖아요. 네. 이미 피해자 한 분이 4년 전에 사망했다면 빨리 이걸 고치고 GPS와 동일하게 근접하고 한 3초에서 50m 오차 한계 범위 속에서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바꾸었어야 하는데 네. 지금 경찰에서 설명하는 거는 이번에도 피해자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GPS 기능, 와이파이 기능 복합측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로 그래서 3초 이내에 피해자의 오차 범위 50m 안에 있는 영역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설명은 해요. 그런데 4년 전에 피해자가 사망했고 국감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이 늦어졌는지 분명히 늦어진 이유가 있을 건데 네. 그 이유를 좀 경찰은 국민들에게 소상히 이야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래야 지금도 그 스마트워치를 차고 구조를 요청하는 피해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되고 지금 피해자들이 차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이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라면 그 스마트워치가 지금도 위치가 정확히 파악 안 된다면 분명히 아날로그식으로 그 피해자를 옆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또 다른 종합적인 대책이 하루속히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다 지적이 됐던 사안인데 GPS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네. 또 하나는 지난 9일부터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그 이제 가해 남성이 접근하거나 아니면 연락하는 게 금지된 상태였잖아요. 네네. 근데 별다른 제지 없이 집까지 찾아와서 피해자를 살해했는데 네. 이것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게 스토킹 처벌법을 만들었을 때 그 나름대로 이렇게 다른 법령을 찾았는 게 뭐 가정폭력 처벌 특례법이라든가 아동학대 뭐 이렇게 특례법 이런 법들을 조금 검토를 했을 거예요. 특히 가정폭력 그 처리 특례법에 보면 가정폭력이 있을 때 뭐 100m 접근 금지, 그다음에 통신 제한 조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가정폭력 처리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형사처벌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가정처벌을 소년 보호사건 같이 완화해서 좀 해결해보자라는 법의 취지거든요. 예. 그런데 스토킹 처벌법은 기존에 있는 그 연인들 사이에 어떤 데이트 속에서 만나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목도했는 게 그 스토킹이라는 거는 지금 사망하신 분이 1년에 한 45명 정도 되시는데 네. 그런 어떤 8만 건이 넘는 스토킹에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적 수치를 통해서 결국 스토킹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사망해야 끝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베이직 에비던스라 그래서 이미 통계적 수치로 나와 있는 굉장히 위험한 범죄. 네. 그 위험한 범죄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돌아왔는 것이 가정폭력을 완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했는 100m 접근 금지라든가 통신 제한 조치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또한 스토킹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사랑은 옳은 사랑이고 그 반대편이 원하는 사랑은 틀린 사랑이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집증 즉 정상 지금은 편집증을 뭐 망상장애라고 이렇게 정신질병 코드로 바꾸었는 듯한데 자기 사랑만 옳은 사람인데 그 옳은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100m를 접근 금지한다? 아무런 이유 없는 거죠. 그리고 통신 제한 조치를 금지한다. 이것도 의미 없는 게 제가 봤던 사건 중에 하나는 통신 제한을 금지하니까 그 피해자가 알고 있는 계좌번호로 그 계좌번호를 알면 거기에 500원, 1000원을 보내면서 만나줘 이렇게 보내는 것도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통신 제한이라든가 100m 접근 금지는 그 스토커가 가지고 있는 범죄의 경량성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저는 그거는 절대로 효과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존재할 수 있는 제도는 있어요. 지금도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스토킹 처벌법 구조에 보면 1항 4호의 잠정 조치 중에 가장 강력한 잠정 조치가 구치소나 유치장에 유치하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절대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데 네. 사실 경찰의 입장을 저는 100m 접근 금지와 통신 제한 조치에 비해서 구치소에 유치한다는 건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경찰이 그 부분을 쉽게 접근을 못했다라고 보이는 듯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과거와 달리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진 것은 스토커를 적극적으로 처벌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와 가해자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분리라면 좀 잠정 조치 중에서 이러한 어떤 유치시설이, 그러니까 유치시설이라 그러죠. 구치소나 유치장에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법원에나 검찰에 청구하고 법원의 어떤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지금 같은 경우 경찰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유치 명령을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경찰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훈령이 있습니다. 그 훈령이 뭔가 하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조항에 보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경찰이 만들어 놓은 훈령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임시 숙소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에 동행하고 그다음에 스마트워치도 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가해자에게 잠정 조치가 어렵다면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요구했던 스토킹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여가부에서 저번 달 11일 날 입법 예고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스토킹 피해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경찰의 훈령이 아니라 그 법에 따라서 좀 절대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의 적극적인 법 해석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영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의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인데요. 함께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생방송으로 진행한 국민과의 대화 얘기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두 분은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용상 그렇게 엄청나게 새로운 건 없었죠. 그렇죠. 지금 엄청나게 새로운 걸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정치 현안도 다뤄지질 않았고요. 이제 큰 제목도 일상 회복이었기 때문에 내용상 새로운 걸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좀 너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이게 아마 이제 굉장히 힘들어요. 방송사 입장에서 이걸 준비하기에는. 타운홀 타운홀 미팅 형식을 했기 때문에 언론, 제 생각에는 청와대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 회견을 더 좀 자주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약속대로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포맷을 문재인 대통령은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좀 시나리오 없이 그리고 추가 질문을 허용을 하면서 자주 이렇게 하는 기자회견을 조금 더 하고 이제 몇 개월 안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일단 좀 국정이 안정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어저께 좀 유감스러운 건 부동산에 대해서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워딩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전처럼 이렇게 막 치솟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올라간 상태에서 안정이 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향 안정화가 되는 그런 건 분명하게 좀
대통령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지금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을 주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신 의원님 말씀대로 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사실 국민들과 굉장히 자주 소통 그리고 격이 없는 어떤 형식 속에서 그 소통이 이전 정부와 다른 이미지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과의 대화 형식이든 기자들과의 기자회견 형식이든 좀 자주 하지 못했던 점은 좀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코로나 주제로 인해서 일상으로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는데 네. 사실상 내용으로 보면 이제 부동산, 뭐 집값 이런 측면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았죠, 사실. 이제 코로나 K 방역에 대한 일정 정도의 자화자찬이 있었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게 불과 이제 1년 전에 작년 이맘때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요. 네. 300~400명이 코로나가 확진자가 나왔을 때 2.5단계 확대하면서 뭐 세상이 다 뒤집힐 것 같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뭐 3,000명이 1일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고 또 위중증자가 500명에 이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수도권의 위험도는 여전히 매우 높음으로 최고 단계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5% 육박해서요. 병상 배정을 못 받는 대기자 수가 900명이 넘고 있는데 이게 다 사실은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피눈물로 지금까지 버텨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K-방역을 자랑하기에는 저는 좀 아쉬움이 크게 남고요. 특히 7월 7일부터 법률이 제정돼서 손실보상법 시행 이후에 네. 현재까지도 이게 뭐 그 전자정부를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사이트가 작동이 안 돼서요. 신청을 못하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불만들이 지금 폭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대통령께서 좀 진정성 있게 국민들이 힘들고 아픈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낮은 자세로 소통을 했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그런 국민들이 오히려 마무리하는 단계에서의 그 노고나 아니면 뭐 애틋함을 좀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신경빈 전 의원님 혹시 또 뭐 반박하시거나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고요.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뭐 다른 나라도 다 겪는 일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으로서 사실은 뭐 이 정도를 가지고 뭐 다시 또 뭘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국민들에게 호소를 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껄끄러운 질문이 전혀 없었다는 거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뭐 무주택, 청년층, 뭐 서민들한테 뭐 집값이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 다시 한번 사과는 하긴 했지만 좀 아무래도 아쉬워하는 측면들이 꽤 많이 있지 않나. 뭐 네. 좀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참. 어느 역대 대통령이나 국민들하고 늘상 대화하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꼭 임기 말쯤 가면 왜 이렇게 대화를 안 하고 소통을 안 했나 이런 야박한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국회와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신분의 국회를 방문하셨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새로웠고 네, 그때 굉장히 신선한 그리고 임기 4년 내내 좀 자유롭게 네. 그런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뭐 지금같이 여당이 더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데도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크고요. 네. 지금 여야의 대권 주자들이 국회 경험이 없어요. 공교롭게도. 네. 이 두 분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요즘 사실 뭐 평가는 계속 엇갈릴 테니까요. 얘기도 계속해도. 근데 여기서 일단 뭐 이 대통령과의 대화 나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평가를 끝내고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굉장히 좀 이전 전임 대통령하고는 추이가 많이 달라요. 임기 한 6개월 정도 남겨두면 네. 뭐 여당의 대선 후보는 대통령하고 차별화 나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항상 그랬죠. 대통령의 지지율은 뭐 한 20%대까지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한 40% 정도 선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 임기 말 지지율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십니까? 두 분은? 일단 뭐 고정층이 확실하게 있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 비리가 없는 대통령으로 지금 기록이 돼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 친인척 비리라든가 네, 측근 비리가 네, 그렇죠. 나올 법한 상황인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을 놓고는 뭐 굉장히 많은 싸움들이 말다툼이 있지만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현재 지지율이 유지가 되는 거죠. 이건 매우 이례적인 거고 이건 다른 아마 후보들이나 정치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걸 좀 따라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지율이 높습니다. 네. 이런 지지율은 앞으로도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신환 전 의원님 평가 듣기 전에 제가 여론조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지금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직전 주보다 2.2%포인트 오른 39.5%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1.8%포인트 하락한 57.1%였습니다. 모름 무응답은 3.4%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 드렸던 내용하고 거의 이제 대동소이한 부분인데요.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 같은데 네. 그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늘 정권 말에 있었던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 그리고 친인척들의 비리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은 굉장히 높이 살만하죠. 제가 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유지되는 뭐 하나의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호감도가 여전히 국민들한테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들이 과거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더 세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정권 교체 지수도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이렇게 지켜줘야 된다는 아주 확고한 지지층들이 있는 거죠.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네. 그 트라우마에서 저는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것이 한 40%까지 유지되고 있는 독특한 현상인데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히 딜레마일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이게 어찌 보면 정권 교체 지수도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져 있다면 네. 이것과 차별화하면서 오히려 지금 정권이 잘못했던 부분들을 비판적 입장에서 유지하면서 대선 전략을 꾸려나갈 텐데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좀 진퇴양난의 네, 그런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금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여론이 높다.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TBS 의뢰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KSOI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 3월에 진행되는 20대 대통령 선거 성격에 대해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46.8%,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응답이 42.1%로 나타났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정권 교체론이 4.7%포인트 정도 높기는 했는데 이전 조사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든 걸로 나타나거든요. 지난 5일 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조사한 걸 보면요. 정권 교체가 53.6%, 정권 재창출이 37%였거든요. 정권 교체 응답률이 이렇게 갑자기 확 줄어든 현상이 나타난 거. 이게 여론조사 방법론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 사이에 여론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왜냐하면 윤석열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거든요. 좀 두 분 말씀 이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의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그 원인을 좀 분석해 주십시오. 글쎄요, 짧은 시간에 저도 이게 굉장히 퍼센티지가 등락이 심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추세가 될 걸로 보여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컨벤션 효과가 굉장히 컸던 거고 또 하나는 이 선대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네. 윤석열 후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못하고 있다. 기대만큼 못하고 있다. 선대위 잡음이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네.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던 것이 정권 교체 여론이 50%를 상회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도 떨어지고 선대위의 잡음도 높아지고 뭐 또 이 민주당 지지자들로서는 위기 의식도 분명히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교차하면서 정권 교체가 떨어지고 정권 재창출이 좀 올라가고 한 결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정권 교체 바람을 타고 윤석열 후보가 뭔가 굳히기 전략을 하는 거 아니냐. 선대위를 좀 메모드급으로 구성하고 이른바 3기 비대란 말이 나오는 것처럼 정치를 좀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을 영입하고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만약에 정권 교체 여론이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상황이 또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늘 얘기했지만 이번 선거는요 1, 2% 싸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큰 폭으로 누군가가 이기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신현님께서 후자에 말씀하신 이게 컨벤션 효과로 인해서 10% 이상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네. 이제 그로 인해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결집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됐고 네. 또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약간의 승리감에 도취돼 있는 그런 느슨한 모양새를 띠다 보니까 뭔가 절박함도 떨어지고 또 내부의 밥그릇 싸움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3개월이라는 시간은요 굉장히 많이 남은 시간입니다. 세상이 10번도 더 뒤집힐 텐데 네. 저는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로 치열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싸우는 쪽이 결국엔 승리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민주당 지지층이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속하는 현상, 결집되는 현상이 좀 일부 나타났다. 이렇게 신경민 전 의원께서 분석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지금 이제 긴장감이 돌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민주당 선대위 구성이 이건 너무 비대하다. 이런 내부의 어떤 반성의 목소리, 성찬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뭔가 좀 위기감이 감돈 측면 이걸 좀 배제하기 어렵겠죠. 위기감은 분명히 있는데요. 네. 원래 선대위는 저렇게 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선대위가 FM대로 짠 거예요. 원래 이전 네. 어떤 네. 대선 원래 예전에도 보면 선대위는 저렇게 짜거든요. 네. 이제 하여튼 용광로 선대위를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시간은 네. 물론 약간 걸렸지만. 하여튼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을 했고 국민들 앞에 선을 보였기 때문에 자 우리는 용광로로 해냈다라는 건 이미 이제 혜택은 끝났고요. 네. 이제는 움직이는 선대위 그게 기동대다 특공대다 여러 가지 군사 용어가 나왔지만 예. 하여튼 움직일 수 있는 후보가 끌고 갈 수 있는 선대위를 만들자 하는 걸로 이제 말하자면 단계가 진입이 된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선대위가 탄생할지는 곧 선을 보이겠지만 오늘이 이제 첫날이라고 그래서 네. 좀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선대위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2012년과 17년도 경우에 보면 문재인 선대위가 2012년도에 그런 모습으로 보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대위가 여러 개의 선대위가 있었어요. 네네. 청년들이 모이는 선대위, 예. 또 여성들이 모이는 선대위, 노동이 모이는 선대위. 그래서 조금 방만하게 흩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걸 또 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취했는데 네. 이번에 아마 이제 그것을 너무 방대하지 않게 좀 기동식으로 별동식으로 만드는 선대위를 지금 이재명 후보가 구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취직준비생이랄지 엄마, 경단녀 선대랄지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네. 같이 회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20, 30대를 공략하는 선대위, 청년과 여성과 수도권을 공략하는 선대위를 구성을 할 걸로 지금 오늘 그렇게 선을 보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별동대 선대위를 구성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 선대위 내부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아니 이 공보단하고 대변인들이 지난주 목요일인가 뭐 첫 회의를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이거 너무 이 비대위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 지금 국민의힘도 선대위를 구성하는 중이기 때문에 민주당만 뭐라고 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일 것 같은데 오신환 전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선대위는요, 어쨌든 선거가 끝날 때까지 삐그덕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네. 그 안에서 책상도 뒤집어지고 다시 제자리 잡고 그러는 시간이 필요하겠는데. 선거 한 며칠 전 되면 잘 돌아갑니다. 이건 확실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나 주인 없는 메머드급 선대위를 하게 되면 네. 누가 책임을 안 지니까요. 일사불란함이 없죠. 그리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그리고 여러 개파나 그 경쟁했던 그 세력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으니까 이게 기존의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측 주변 인사들은 너무 나서게 되면 혹시라도 또 잡음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또 개구리 있었던 다른 캠프에 있었던 합류돼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앞서서 내가 주인인 척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측면이 있고 그러다 네. 보면 시간이 조금 필요한 과정인데 지금 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컨벤션도 없고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상태에서 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캐릭터에 맞는 선대위를 빨리 가동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본인이 네. 비주류 속에서 늘 극복하고 돌파해온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국민들은 어떤 여당이든 야당이든 늘 쇄신하고 변화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런 메시지를 담는 또 결국에는 이번 선거의 캐스팅 보터는 203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청년층이. 그래서 그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아주 기동력이 이제 높은 그런 선대위를 꾸리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좀 이따 뭐 그 국민의힘 선대위 얘기도 자연스럽게 할 테니까 그때 오전 의원님 말씀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제가 신경민 전 의원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비대했다고 하는 평가가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뭔가 선대위가 개편되면 좀 잘 움직여질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치 중심, 우리가 어느 세대를 겨냥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지향점을 가지면. 네, 그 지향점은 뭐 분명하죠. 네. 청년, 여성 그리고 수도권을 지향을 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별로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 타겟 그룹을 아마 선호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이제 분명하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공천 얘기가 또 자꾸 나오는 거 보면 어차피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공천과 연동이 되면서 여러 가지 선대위 개편 작업이 한꺼번에 같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전부 바꾸겠다라는 이 메시지 속에는 사실은 당에 관련된 사람으로서는 이 실체가 뭐지 하는 그런 그 눈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시각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내올지가 나오면은 아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싸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선대 얘기를 좀 해보죠. 훨씬 더 화제성이 많아요. 이 삼김 시대가 도래했다 뭐 이렇게 또 평가하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오고 김한길 전 대표가 새시대 준비위원회인가요? 네. 일종의 이제 국민통합위원회 그쪽을 이제 맞는 그런 형태로 다 뭐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는 줄 알았더니 김 전 위원장이 나는 합의한 적 없다 이렇게 했어요. 하루 이틀 시간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안 들어오기 위한 수순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간단치가 않아요. 제가 봐서 여기저기 타진을 해보니까. 네. 김종인 위원장은 이게 여러 경험 속에서 선대위가 이게 원톱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실무용으로 가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신삼김이죠. 예. 김종인, 김한길 또 김병준 요 세 분의 관계가 이게
이게 옛날에 구원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최근까지도 김병준 위원장이 아주 강하게 뭐 과거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공격했던 측면도 있고요. 또 16년도에 야권 통합을 주도했을 때 김한길 전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상당 시간 동안 이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각자가 그냥 그런 상태로 와 있었는데 이게 선대위에서 어정쩡한 관계로 3명을 조합을 이루려고 하면 저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선대위는 이 체계를 잡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후보가.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야기하는 원톱을 만약에 후보가 동의한다면 그 서열에 대한 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아까 말한 주인을 정확하게 심어주고 그 메시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가다가 비그덕거리면서 엎어질 가능성도 있죠. 아니 그러면은 그 김병준, 김한길 이렇게 두 체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못 온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는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조금 윤석열 캠프 측에서 언론 플레이를 좀 심하게 한 것이다. 네, 그래서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원톱을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을 같이 묶어서 원톱이 아닌 것처럼 알려지는 부분들이 조금 기분이 상할 수 있죠.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그 분위기가 돌아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한길 전 대표 한때 민주당 대표까지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최고위원 할 때 왜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로 결합한다고 보십니까?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에 있을 때도 항상 물론 대표까지 지냈지만 주류에 속하지는 못했습니다. 김한길 계보라는 것도 없었고요. 항상 주류에 해당하는 친노 친문들하고 갈등 관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반문이라고 하는 고리로 연결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김한길 대표가 그쪽으로 이렇게 흡수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계속해서 대척점까지는 아니지만 이질적인 존재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김한길 대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그 길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와도 같이 했었고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에 가서 윤석열 후보하고 같이 연동이 돼 있고 그러는데요. 김한길 대표의 그런 행로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지는 않습니다. 김 대표는 항상 그런 약간의 그 대척 관계는 아니지만 같이 하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아유,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매연 확장을 하는지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인사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